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현실적인 낙천주의자라는 책이에요. 고도 토키오 작가님이 쓰셨고 김슬기님이 옮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저는 제 친구 2명이 생각이 났어요. 우선 한 친구는요, 힘든 일이 생겨도 되게 낙담하는 법이 없어요. 되게 특이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태어나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냐?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나도 힘들어. 근데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무너져 내리면 내가 다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시궁창 같은 상황인 거 아는데, 그거 아는데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 어떻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시 웃을 힘이 생기더라고. 저는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되게 슬픈 상황에서 내 가슴을 토닥이면서 잠에 드는 그런 순간이 떠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괜찮아 하면서.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라도 보기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되게 낙천적인 친구인데 특이해요. 그 친구도 엄청나게 제가 보기엔 긴장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상사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는 일인데 떨릴만 하잖아요. 내가 실수하면 그 사람 결혼식을 망치는 건데, 그런 일인데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훅훅 대처를 해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나도 저런 능력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편의 예지만 다른 어떤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언제 술을 먹을 때 술 한잔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차분하냐? 넌 되게 부담되는 일을 할 때도 떠는 걸 못 본 것 같아. 뭐랄까, 넌 되게 그때 축가 부를 때도 보통은 떨잖아?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도 망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넌 태연해 보여. 마치 낙관주의자 같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안 떨리겠냐? 떨려. 나도 인간인데 안 떨릴 리가 있겠냐? 근데 너처럼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은 안 해. 너 말대로 노래하다 뭐 망칠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 일어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자, 주희야. 지금은 그냥 노래 부르는데 거기에 집중하자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편이야. 뭐 그냥 그런 거야. 그 상황을 즐기자 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너는 막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라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성격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떠올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 나중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는데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막 몸이 굳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딱 마주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좀 그 순간이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생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 가지 막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생각해 놓고
놓곤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긴장되는 일이 있어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버릇이 생긴 거죠. 예, 약간은 그런 습관이 도전 회피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태도는요, 자꾸 안 좋은 상황을 좀 곱씹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긴 하지만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악이나 차악에 좀 어느 정도 대비는 해두지만 그 일을 피하려고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무대나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친구처럼 누군가의 축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한다면 걱정이 될 거예요. 결혼식에 피해줄까 봐. 물론 컨디션이 좋아도 걱정이 되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평생 기억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원래 그런 자리에서 떨린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 라는 식으로 좀 내려놓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좀 전념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책 현실적인 낙천주의자, 흥미있는 책이었어요. 낙천주의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자의 말처럼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고 자라고 부모님의 관심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그죠?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 양육 방식에 좀 굉장한 많이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저자도 이 책에서 말하는데 우리 충분히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프레임을 다시 바꿀 수 있다. 리프레이밍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내가 어렸을 때 못한다. 너 그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양육 방식의 결과라고 인정을 하고 학습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네. 아무튼 이 책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현실적인 낙천주의자인 만큼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을 적어놨는데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네. 성격을 형성하는 세 개의 층. 어째서 늘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끙끙 앓으면서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왜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를 줘도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이걸 보고 단지 그저 성격 차이라고만 한다면 그럼 그만이겠지만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성격은 갖고 태어나는 기질과 그리고 환경이나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사고 특성 그리고 행동 특성이 합쳐진 겁니다. 우리는 유소년기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혼나는지, 친구와 놀거나 싸움을 하면 뭐가 좋고 뭐가 또 나쁜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만나온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들을 받죠. 그와 동시에 살아오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상황을 나름대로 처리하면서 성공과 실패, 만족, 낙담하고 기쁨과 슬픔, 그런 것들을 겪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부적절한 대응 방법들을 배워요. 또 읽은 책이라든지 감상한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지나다니면서 보는 광고나 친구나 지인에게 들은 정보들을 일종의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데는 애초에 기질이나 처세술 등의 영향을 받아요. 그 정보와 경험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즉 성격이라는 건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갑옷과 같은 그런 생존 전략이자 방법 그 자체입니다. 성격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층은 타고난 기질, 두 번째 층은 자기 긍정과 자존심, 세 번째 층은 신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부모 안에서 자란 형제라도 혼자 얌전히 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친구들에게 먼저 놀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아이가 있죠. 누군가에게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내향적 혹은 외향적이라는 태생적 차이는 천부적인 기질로서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 도중에 성격이 바뀌었다면 어떤 사건이나 체험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층과 세 번째 층이에요. 두 번째 층에 있는 자기 긍정감과 그리고 자존심은요, 첫 번째 층 외측의 자리에서 성격의 토대가 되는 기본 골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해 라는 자기 긍정감,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유능감, 그리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말해요. 이건 가족 등 교육자와의 교류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 사이에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유소년기의 가정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학대당하며 자란 아이는 늘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그 불안감에 시달려요.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 적절한 거리감을 두거나 신뢰관계를 쌓기가 어렵죠. 이것이 반복되어 또다시 자신의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는 부정적인 연쇄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압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 부모가 굉장히 무관심한 탓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 부모의 과도한 보호나 간섭 때문에 늘 부모의 표정을 살피면서 자란 아이, 누군가와 비교당해서 우열이 가려지거나 어떤 걸 하면 칭찬해줄게 같은 말을 들으며 조건부 애정밖에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자기 긍정감이 낮아지기 쉬워요. 이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억누르면서 억지로 타인에게 맞추거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랑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어떤 일에는 또 나에게는 무리야 라면서 시작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나아가 충족되지 않은 자기애가 너무나 센 자존감으로 표출되죠. 내가 한 발 양보해야 된다고?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 작은 자존심이 판단의 장애물이 되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층은요, 행동의 원리가 되는 신념입니다. 우리는 집과 학교에서의 대인관계하고 경험이나 환경, 상황 등을 통해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건 해야 한다.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같은 걸 알게 돼요. 혹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된다. 이건 나에게 유리하고 이건 나에게 불리하다. 이건 의미가 있네. 이건 의미가 없어. 같은 것들을 깨닫고 또 학습을 해요. 이처럼 사람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기의 사고방식을 수정하고 사회에 점차 적응해 나갑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되어 스스로를 구속하거나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요, 돈만 많이 버는 직업은 의미가 없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같은 선입견이나 엄마는 이래야만 한다. 육아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같은 근거 없는 논리를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인터넷 댓글에 악플이 쇄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속하죠. 이러한 사고방식이나 관점들은 학습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을 거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환경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자신의 능력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나 그 관점들을 버리거나 바꾸는 것,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받아들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지성이고 성숙한 어른의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획득한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바꾸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학습 능력의 차이에 따라 행복을 손에 넣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게 돼요. 즉, 근심 걱정을 해결하려면, 애초에 고민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려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생긴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새로운 학습을 통해 개선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다.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생각들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사람은 자신감의 의미를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감이란 건요,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상이죠. 다만 자신감에는 앞서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급했듯이 유소년기의 그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으로 그때 길러진 자기 긍정감이나 자존심도 크게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적절하지 못한 양육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 나중에 타인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듣게 되더라도 자신감이 쉽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왔거나 넌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니? 어째서 이런 것도 못하니? 아이고, 형편없는 녀석. 어차피 실패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 너는 못할 거야. 같은 그런 폭언으로 부정당하고 억압받으면서 성장했다면 뭘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기 힘들 거예요. 후천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으려면요, 능동적으로 성공 경험과 달성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사람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잘한 일, 실패한 일, 그 일을 통해 느낀 달성감이나 좌절감 등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힘들 것 같다.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판단의 척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판단의 척도가 없으면 어떤 일 앞에서도 겁쟁이가 되어버려요. 이는 결국
예측하지 못한 일이나 익숙하지 않은 일에 대처해본 경험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데 어떤 일에 처음 도전해서 극복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단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도 좀 하는데 해냈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실력 향상이나 성취 같은 그런 성공들을요 축적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자신감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건 잘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해 쉽게 상처를 받는 여린 마음이죠. 마음이 여리면 상처받고 포기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실패해서 비웃음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는 게 너무 두렵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점점 경험을 쌓지 않게 되죠. 경험을 쌓지 않다 보면 점점 도전이 무서워지고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면 어떤 잠재 능력을 갖고 있어도 평생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령 어떤 일에 뛰어들어 실패해서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난다면 내성이 생기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경험을 쌓아봅시다. 실패해도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낙담할 필요 없어. 죽고 싶다는 생각은 버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요. 제 얘기를 예로 들면요. 저는 일본에서 신문 장학생으로 대학 학비를 감면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극빈한 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또 서문에도 적었듯이 대학 졸업 후에는 취직을 못하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고 처음으로 취직한 회사에서도 잦은 실수로 1년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독립 후에 사업을 몇 번이나 실패를 했고 직원에게 배신당하고 또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람들과의 분쟁도 끊이지 않았죠. 누구나 이 정도의 경험을 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뭐든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그 당시에는 꽤 비참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되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돼요. 생각은 현실이 된다 라는 나폴레온 힐의 말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 면은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사고보다 부정적인 사고가 현실화되기 쉽죠. 그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필요한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고 노력을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지향하지 않으며 끈기 있게 지속하지 못해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시 또 실패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실패를 납득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자기암시가 더 강해져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도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일으켜요. 즉 부정적 사고란 건요. 예언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고 패턴입니다. 오랫동안 길러온 생각의 버릇을 교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자신이 얽매여 있는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 봐야 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다시 반복하지만 어떤 불안이나 불만, 화를 느꼈을 때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하고 의문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아가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라고 잠시 멈춰서는 것이 나에게는 이러한 선입견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고정관념을 버리는 첫 걸음이니까요.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들 때 던져야 할 질문. 자신의 스펙을 한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나에게는 딱히 특기도, 강점도, 자격도, 전문성도 없으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에 들어가긴 힘들겠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순 없을 것 같다. 높은 소득이 보장된 직업은 다른 사람의 것이겠지. 그런데 이건요, 바람직한 일자리나 수입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는 변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좋은 일을 하는데 정말 특기나 전문성이나 강점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상사나 동료들을 쭉 둘러보면 어때요? 분명 성실하다, 밝다, 일처리가 빠르다, 인맥이 넓다 등등 사람마다 각자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장점을 특기, 전문성,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더 위로 올라가 부장이나 임원진, 사장을 보면 또 어때요? 물론 일은 잘하겠지만 그건 전문성이라고 보기엔 오래 일했기 때문이고 그들 또한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물론 전문성이나 공인 자격이 요구되는 일도 있어요. 연구개발 분야 등에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회사의 대우도 비교적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은 소수고 대부분의 일은 경험과 숙련을 쌓아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부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7년 시행한 의료경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이 높다고 보는 치과의사, 그들의 평균 연봉도 621만 엔이었고 변호사도 경쟁이 심해져서 연봉이 500만 엔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즉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꼭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말이죠. 자신의 스펙을 한탄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심리가 있어요. 첫째, 특기가 있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둘째,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지금 상태에 만족해 라는 현재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단념. 나도 자격을 취득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허세. 이건 자존심만 세고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사고 패턴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나에게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일 뿐이고 내가 딱히 무능해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런 근거 없는 생각과 자존심을 확인하고 전문성 절대주의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애초에 좋은 일이란 뭐예요? 좋은 일의 조건 중 하나는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수입만 많으면 될까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시지만 저의 지인은 전기공사 기사 자격을 가진 전기가게 사장입니다. 여름에는 월 300만 엔이나 버는 수완가로 연봉은 2천만 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여름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객의 집에 가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 공장은 연 매출이 1억 엔이나 돼요. 물론 그는 자동차 정비사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곳을 방문해서 기름 범벅이 되어 작업을 하는 그를 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나도 저 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란 건
곧 화려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웨딩 플랜을 제안하는 브라이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에스테틱이나 미용업계와 마찬가지로 웨딩업계도 체력 소모가 꽤 커요. 상사에게 늘 실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웨딩건뿐만 아니라 추가 옵션도 성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그만두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입사와 퇴사가 잦아 드나드는 사람들이 꽤 많은 업계입니다. 당연히 야근도 많죠.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결혼 당시에 담당 코디네이터는 한 건마다 여러 차례 사무실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갔고, 때론 눈에 눈물을 가득히 머금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또한 제게 메일을 보낸 시각이 꽤 심야인 걸 보면 얼마나 혹독한 업계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견 화려해 보이는 그 일의 이면을 알고 나서도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한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란 어떤 일인가요? 라고 물으면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에는 쉬고요. 유급휴가도 낼 수 있고 야근도 적은 것이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잦은 외근이나 더러운 일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연봉은 높아야 돼요. 복리후생도 좋아야 되고요. 라고 대답하죠. 세 번째 질문. 그 말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2년. 다른 공인 자격도 진지하게 임하면 2, 3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역시나 앞서 얘기했듯이 내 탓이 아니야. 내게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그리고 노력하기는 싫으니까 난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라고 합리화하려는 심리도 훤히 보여요. 그래요. 특기나 전문성이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공공직업훈련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기능을 배울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알 수 있듯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통 수십만 원 정도가 드는 반년 과정의 통합 강좌를 교통비에 해당하는 1, 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 당신에겐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자격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취직한 곳은 일본 회계사무소라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죠. 그 다음으로 이직한 편의점에선 점장을 했는데 업무가 아르바이트생이나 외국인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직한 곳이 외자기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곳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됐고 전문 지식이나 자격은 거의 필요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가 사업으로 시작한 일은 개인 취미와 자산운용에 불과했던 부동산 투자였어요. 취미를 사업으로 발전시킨 셈인데 취미 수준에서도 사업이 성립한 겁니다. 지금의 저는 이렇게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글쓰기 훈련 같은 건 받은 적도 없고 이 역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미로 매거진에 글을 쓴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과거에 낸 책들은 사람의 마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니에요. 심리학에는 꽤 문외한이지만 취미로 시작한 저의 글쓰기와 관찰력과 분석력이 토대가 되었죠. 이처럼 저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들이 가진 것 이상의 자유와 부를 손에 넣게 됐어요.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했듯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떤 방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을 조금은 성가시게 여겨요. 그렇지만 한타는 이것저것 시험해본 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행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매일 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똑같은 일로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하면서 침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곧바로 후를 떨쳐버리고 다른 회사로 면접 보러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또 병에 걸려서 인생 다 살았네 하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좋아, 치료에 전념해보자 하면서 씩씩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그 자체는 근심의 씨앗이 아니에요. 내가 굳이 고민거리야 라고 설정하고 있을 뿐이죠. 어떤 일이 고민이 되느냐 혹은 많으냐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살기 힘들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 회사는 장래성이 없는 것 같다, 미래가 불투명해 같은 생각 또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도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거나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 역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불안의 목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남들의 생각을 임의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의식하고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요, 주변 환경이 어떤 색깔로 칠해진 것도 아닌데 제멋대로 색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칠해놓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고민은 혼자 쓰는 소설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그런 고민이나 습관과 멀어지기 위해서는요,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 그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는 힘, 좋은 의미에 흘려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단지 생각의 문제예요. 그런데 생각에는 언제나 힘이 존재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심해지는 거예요. 나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기대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의미의 불감증 체질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 걱정을 지속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건 하나하나의 사건에 매번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냉정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한편으로는 기쁨이나 감격 같은 감정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 사람 좀 쓸쓸하지 않을까 싶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10대나 인생 경험이 부족한 20대는 그렇다 쳐도 30대 이후부터는 기쁨이나 감격이 인생 행복과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느끼는 행복이란 충족, 성취, 만족과 이해, 그리고 평온입니다. 여기에는 그래 좋아 해냈어 같은 기쁨이나 감격도 포함돼요. 가령 부모라면
자녀가 태어나거나 성장할 때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기분이 좋을 때마다 일일이 들뜨지 말고 사건이나 환경, 자신의 행동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냉정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져요. 끊임없이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수들일수록 득점하거나 시합에 이겼을 때 가볍게 그냥 세레머니를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되게 그냥 잘 됐지 뭐 하는 정도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에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외적 요인들에 흔들리기가 쉬워서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서가 좀 금방 불안정해져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흥분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불안감이나 괴로움도 잘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정신이 미숙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쁨도 그리고 분노도 잘 느끼지 않고 굉장히 평온한 기분 상태를 유지해요. 아이가 방을 어지럽혀도 화를 내지 않고, 인터넷 기사에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려도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제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반론도 하기 때문에 불쾌한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간 기획이 통과됐을 때,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승낙받았을 때, 거래가 성공했을 때, 세미나가 만석이 됐을 때에도 그렇구나, 잘 됐네 하는 정도입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감동도 물론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을 정의하자면 충족감이나 만족감에 가깝습니다. 저는 매일 충실함을 느끼고 또 행복합니다. 이것은 실감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감정 기복 없이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고민을 해결하거나 어떠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요, 능동적이고 또 자주적으로 고민을 마주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비가 오는 날이면 꽤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비 오는 날에 부정적인 인상을 이유로 듭니다. 이는 맑은 날씨가 좋아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기인한 거예요. 그럼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볼까요? 축축하다,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옷이 젖는다, 우산을 드는 게 귀찮다, 날이 흐려서 기분이 침울해졌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요,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즐기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오는 날도 즐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에 젖어도 상관없도록 갈아입을 옷을 챙겨서 나간다거나, 밖에 나가고 싶도록 예쁜 장화와 우산을 사는 등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거죠. 이는 환경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발상 자체를 전환하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어요. 비가 와서 우울하다 라는 건 어떻게 하면 비를 즐길 수 있을까로 바꿀 수 있고요. 계속 단순한 작업만 하니까 너무 지겹다 라는 말은, 라는 생각은 이 지루한 작업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나 혼자서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래, 내게 닥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듯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없으면 자신의 고정관념에 감정이 묶여서 기분이 매우 처지거나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변화에도 휘둘리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행복마저 좌우되는 그런 취약한 상황이 계속되겠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오늘도 비가 오네, 진짜 우울하다 하면서 탄식만 한다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낙천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실적 낙천주의자 읽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낙관주의자가 되고 싶고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쉽지가 않죠. 제가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여전히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는 길에 좋은 길도 있으니까 가끔 사망을 만나더라도 곧 좋은 길을 만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이렇게 책을 몇 번씩 펴보면서 계속 쇄신하는 거죠, 나를. 그래, 나는 낙천주의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정말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안이 가득하고 항상 한 치 앞을 잘 모르겠는 내 인생이 싫었는데, 그런 내 성격이 싫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싫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냥 지금도 괜찮다. 근데 우리 같이 좀 많은 걸 알아가자. 좋은 것들 많잖아. 배워가자. 리프레이밍 하자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어깨에 힘 좀 빼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예. 그래요. 오늘도 잘 읽어봤습니다. 잘 자요. 안녕. 성격을 형성하는 세 개의 층. 어째서 늘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끙끙 앓으면서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왜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를 줘도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이걸 보고 단지 그저 성격 차이라고만 한다면 그럼 그만이겠지만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성격은 갖고 태어나는 기질과 그리고 환경이나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사고 특성 그리고 행동 특성이 합쳐진 겁니다. 우리는 유소년기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혼나는지, 친구와 놀거나 싸움을 하면 뭐가 좋고 뭐가 또 나쁜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만나온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들을 받죠. 그와 동시에 살아오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상황을 나름대로 처리하면서 성공과 실패, 만족, 낙담하고 기쁨과 슬픔, 그런 것들을 겪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부적절한 대응 방법들을 배워요. 또 읽은 책이라든지 감상한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지나다니면서 보는 광고나 친구나 지인에게 들은 정보들을 일종의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데는 애초에 기질이나 처세술 등의 영향을 받아요. 그 정보와 경험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즉 성격이라는 건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갑옷과 같은 그런 생존 전략이자 방법 그 자체입니다. 성격은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층은 타고난 기질, 두 번째 층은 자기 긍정과 자존심, 세 번째 층은 신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부모 안에서 자란 형제라도 혼자 얌전히 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친구들에게 먼저 놀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아이가 있죠. 누군가에게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내향적 혹은 외향적이라는 태생적 차이는 천부적인 기질로서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 도중에 성격이 바뀌었다면 어떤 사건이나 체험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층과 세 번째 층이에요. 두 번째 층에 있는 자기 긍정감과 그리고 자존심은요, 첫 번째 층 외측의 자리에서 성격의 토대가 되는 기본 골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해 라는 자기 긍정감,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유능감, 그리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말해요. 이건 가족 등 교육자와의 교류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 사이에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유소년기의 가정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학대당하며 자란 아이는 늘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그 불안감에 시달려요.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 적절한 거리감을 두거나 신뢰관계를 쌓기가 어렵죠. 이것이 반복되어 또다시 자신의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는 부정적인 연쇄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압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 부모가 굉장히 무관심한 탓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 부모의 과도한 보호나 간섭 때문에 늘 부모의 표정을 살피면서 자란 아이, 누군가와 비교당해서 우열이 가려지거나 어떤 걸 하면 칭찬해줄게 같은 말을 들으며 조건부 애정밖에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자기 긍정감이 낮아지기 쉬워요. 이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억누르면서 억지로 타인에게 맞추거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랑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어떤 일에는 또 나에게는 무리야 라면서 시작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나아가 충족되지 않은 자기애가 너무나 센 자존감으로 표출되죠. 내가 한 발 양보해야 된다고?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 작은 자존심이 판단의 장애물이 되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층은요, 행동의 원리가 되는 신념입니다. 우리는 집과 학교에서의 대인관계하고 경험이나 환경, 상황 등을 통해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건 해야 한다,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같은 걸 알게 돼요. 혹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된다, 이건 나에게 유리하고 이건 나에게 불리하다, 이건 의미가 있네, 이건 의미가 없어 같은 것들을 깨닫고 또 학습을 해요. 이처럼 사람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기의 사고방식을 수정하고 사회에 점차 적응해 나갑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되어 스스로를 구속하거나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요, 돈만 많이 버는 직업은 의미가 없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같은 선입견이나 엄마는 이래야만 한다. 육아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같은 근거 없는 논리를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인터넷 댓글에 악플이 쇄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속하죠. 이러한 사고방식이나 관점들은 학습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을 거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환경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자신의 능력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나 그 관점들을 버리거나 바꾸는 거,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받아들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지성이고 성숙한 어른의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획득한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바꾸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학습 능력의 차이에 따라 행복을 손에 넣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게 돼요. 즉, 근심 걱정을 해결하려면 애초에 고민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려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생긴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새로운 학습을 통해 개선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다.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생각들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사람은 자신감의 의미를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감이란 건요,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상이죠. 다만 자신감에는 앞서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급했듯이 유소년기의 그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으로 그때 길러진 자기 긍정감이나 자존심도 크게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적절하지 못한 양육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 나중에 타인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듣게 되더라도 자신감이 쉽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왔거나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니? 어째서 이런 것도 못하니? 아이고, 형편없는 녀석. 어차피 실패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 너는 못할 거야. 같은 그런 폭언으로 부정당하고 억압받으면서 성장했다면 뭘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기 힘들 거예요. 후천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으려면요, 능동적으로 성공 경험과 달성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사람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잘한 일, 실패한 일, 그 일을 통해 느낀 달성감이나 좌절감 등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힘들 것 같다.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판단의 척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판단의 척도가 없으면 어떤 일 앞에서도 겁쟁이가 되어버려요. 이는 결국 예측하지 못한 일이나 익숙하지 않은 일에 대처해본 경험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데 어떤 일에 처음 도전해서 극복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단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도 좀 하는데 해냈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실력 향상이나 성취 같은 그런 성공들을요, 축적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자신감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건 잘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해 쉽게 상처를 받는 여린 마음이죠. 마음이 여리면 상처받고 포기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실패해서 비웃음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는 게 너무 두렵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점점 경험을 쌓지 않게 되죠. 경험을 쌓지 않다 보면 점점 도전이 무서워지고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면 어떤 잠재 능력을 갖고 있어도 평생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령 어떤 일에 뛰어들어 실패해서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난다면 내성이 생기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시작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경험을 쌓아봅시다. 실패해도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낙담할 필요 없어. 죽고 싶다는 생각은 버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요. 제 얘기를 예로 들면요. 저는 일본에서 신문 장학생으로 대학 학비를 감면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극빈한 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또 서문에도 적었듯이 대학 졸업 후에는 취직을 못하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고 처음으로 취직한 회사에서도 잦은 실수로 1년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독립 후에 사업을 몇 번이나 실패를 했고 직원에게 배신당하고 또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람들과의 분쟁도 끊이지 않았죠. 누구나 이 정도의 경험을 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뭐든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그 당시에는 꽤 비참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되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돼요. 생각은 현실이 된다. 라는 나폴레온 힐의 말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 면은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사고보다 부정적인 사고가 현실화되기 쉽죠. 그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필요한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고 노력을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지향하지 않으며 끈기 있게 지속하지 못해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시 또 실패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실패를 납득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자기암시가 더 강해져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도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일으켜요. 즉 부정적 사고란 건요. 예언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고 패턴입니다. 오랫동안 길러온 생각의 버릇을 교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자신이 얽매여 있는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 봐야 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다시 반복하지만 어떤 불안이나 불만, 화를 느꼈을 때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하고 의문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아가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라고 잠시 멈춰서는 것이 나에게는 이러한 선입견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고정관념을 버리는 첫 걸음이니까요.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들 때 던져야 할 질문. 자신의 스펙을 한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나에게는 딱히 특기도, 강점도, 자격도, 전문성도 없으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에 들어가긴 힘들겠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순 없을 것 같다. 높은 소득이 보장된 직업은 다른 사람의 것이겠지. 그런데 이건요, 바람직한 일자리나 수입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는 변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좋은 일을 하는데 정말 특기나 전문성이나 강점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상사나 동료들을 쭉 둘러보면 어때요? 분명 성실하다, 밝다, 일처리가 빠르다, 인맥이 넓다 등등 사람마다 각자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장점을 특기, 전문성,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더 위로 올라가 부장이나 임원진, 사장을 보면 또 어때요? 물론 일은 잘하겠지만 그건 전문성이라고 보기엔 오래 일했기 때문이고 그들 또한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물론 전문성이나 공인 자격이 요구되는 일도 있어요. 연구개발 분야 등에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회사의 대우도 비교적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은 소수고 대부분의 일은 경험과 숙련을 쌓아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부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7년 시행한 의료경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이 높다고 보는 치과의사, 그들의 평균 연봉도 621만 엔이었고 변호사도 경쟁이 심해져서 연봉이 500만 엔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즉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꼭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말이죠. 자신의 스펙을 한탄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심리가 있어요. 첫째, 특기가 있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둘째,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지금 상태에 만족해. 라는 현재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단념. 나도 자격을 취득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허세. 이건 자존심만 세고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사고 패턴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나에게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일 뿐이고 내가 딱히 무능해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런 근거 없는 생각과 자존심을 확인하고 전문성 절대주의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애초에 좋은 일이란 뭐예요? 좋은 일의 조건 중 하나는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수입만 많으면 될까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시지만 저의 지인은 전기공사 기사 자격을 가진 전기가게 사장입니다. 여름에는 월 300만 원이나 버는 수완가로 연봉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여름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객의 집에 가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 공장은 연 매출이 1억 엔이나 돼요. 물론 그는 자동차 정비사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곳을 방문해서 기름 범벅이 되어 작업을 하는 그를 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나도 저 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란 건 곧 화려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웨딩 플랜을 제안하는 브라이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에스테틱이나 미용 업계와 마찬가지로 웨딩 업계도 체력 소모가 꽤 커요. 상사에게 늘 실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웨딩건뿐만 아니라 추가 옵션도 성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그만두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입사, 퇴사가 잦아 드나드는 사람들이 꽤 많은 업계입니다. 당연히 야근도 많죠.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결혼 당시에 담당 코디네이터는 한 건마다 여러 차례 사무실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갔고 때론
눈에 눈물을 가득히 머금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또한 제게 메일을 보낸 시각이 심야인 걸 보면 얼마나 혹독한 업계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견 화려해 보이는 그 일의 이면을 알고 나서도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한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란 어떤 일인가요? 라고 물으면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에는 쉬고요. 유급휴가도 낼 수 있고 야근도 적은 것이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잦은 외근이나 더러운 일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연봉은 높아야 돼요. 복리후생도 좋아야 되고요. 라고 대답하죠. 세 번째 질문. 그 말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2년. 다른 공인 자격도 진지하게 임하면 2, 3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역시나 앞서 얘기했듯이 내 탓이 아니야. 내게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그리고 노력하기는 싫으니까 난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라고 합리화하려는 심리도 훤히 보여요. 그래요. 특기나 전문성이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공공직업훈련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기능을 배울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알 수 있듯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통 수십만 원 정도가 드는 반년 과정의 통합 강좌를 교통비에 해당하는 1, 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 당신에겐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자격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취직한 곳은 일본 회계사무소라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죠. 그 다음으로 이직한 편의점에선 점장을 했는데 업무가 아르바이트생이나 외국인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직한 곳이 외자기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곳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됐고 전문 지식이나 자격은 거의 필요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가 사업으로 시작한 일은 개인 취미와 자산 운용에 불과했던 부동산 투자였어요. 취미를 사업으로 발전시킨 셈인데 취미 수준에서도 사업이 성립한 겁니다. 지금의 저는 이렇게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글쓰기 훈련 같은 건 받은 적도 없고 이 역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미로 매거진에 글을 쓴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과거에 낸 책들은 사람의 마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니에요. 심리학에는 꽤 문외한이지만 취미로 시작한 저의 글쓰기와 관찰력과 분석력이 토대가 되었죠. 이처럼 저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들이 가진 것 이상의 자유와 부를 손에 넣게 됐어요.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했듯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떤 방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을 조금은 성가시게 여겨요. 그렇지만 한타는 이것저것 시험해 본 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행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매일 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똑같은 일로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하면서 침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곧바로 후를 떨쳐버리고 다른 회사로 면접 보러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또 병에 걸려서 인생 다 살았네 하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좋아, 치료에 전념해보자 하면서 씩씩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그 자체는 근심의 씨앗이 아니에요. 내가 굳이 고민거리야 라고 설정하고 있을 뿐이죠. 어떤 일이 고민이 되느냐 혹은 많으냐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살기 힘들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 회사는 장래성이 없는 것 같다, 미래가 불투명해 같은 생각 또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도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거나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 역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불안의 목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남들의 생각을 임의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의식하고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요, 주변 환경이 어떤 색깔로 칠해진 것도 아닌데 제멋대로 색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칠해놓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고민은 혼자 쓰는 소설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그런 고민이나 습관과 멀어지기 위해서는요,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 그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는 힘, 좋은 의미에 흘려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단지 생각의 문제예요. 그런데 생각에는 언제나 힘이 존재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심해지는 거예요. 나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기대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의미의 불감증 체질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 걱정을 지속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건 하나하나의 사건에 매번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냉정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한편으로는 기쁨이나 감격 같은 감정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 사람 좀 쓸쓸하지 않을까 싶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10대나 인생 경험이 부족한 20대는 그렇다 쳐도 30대 이후부터는 기쁨이나 감격이 인생 행복과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느끼는 행복이란 충족, 성취, 만족과 이해, 그리고 평온입니다. 여기에는 그래 좋아 해냈어 같은 기쁨이나 감격도 포함돼요. 가령 부모라면 자녀가 태어나거나 성장할 때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기분이 좋을 때마다 일일이 들뜨지 말고 사건이나 환경, 자신의 행동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냉정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져요. 끊임없이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수들일수록 득점하거나 시합에 이겼을 때 가볍게 그냥 세레머니를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되게 그냥 잘 됐지 뭐 하는 정도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에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외적 요인들에 흔들리기가 쉬워서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서가 좀 금방 불안정해져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흥분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불안감이나 괴로움도 잘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정신이 미숙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쁨도 그리고 분노도 잘 느끼지 않고 굉장히 평온한 기분 상태를 유지해요. 아이가 방을 어지럽혀도 화를 내지 않고 인터넷 기사에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제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반론도 하기 때문에 불쾌한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간 기획이 통과됐을 때,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승낙받았을 때, 거래가 성공했을 때, 세미나가 만석이 됐을 때에도 그렇구나, 잘 됐네 하는 정도입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감동도 물론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을 정의하자면 충족감이나 만족감에 가깝습니다. 저는 매일 충실함을 느끼고 또 행복합니다. 이것은 실감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감정 기복 없이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고민을 해결하거나 어떠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요, 능동적이고 또 자주적으로 고민을 마주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비가 오는 날이면 꽤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비 오는 날에 부정적인 인상을 이유로 듭니다. 이는 맑은 날씨가 좋아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기인한 거예요. 그럼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볼까요? 축축하다.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옷이 젖는다. 우산을 드는 게 귀찮다. 날이 흐려서 기분이 침울해졌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요,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즐기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오는 날도 즐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에 젖어도 상관없도록 갈아입을 옷을 챙겨서 나간다거나, 밖에 나가고 싶도록 예쁜 장화와 우산을 사는 등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거죠. 이는 환경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발상 자체를 전환하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어요. 비가 와서 우울하다 라는 건 어떻게 하면 비를 즐길 수 있을까? 로 바꿀 수 있고요. 계속 단순한 작업만 하니까 너무 지겹다 라는 말은, 라는 생각은 이 지루한 작업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나 혼자서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래, 내게 닥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듯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없으면 자신의 고정관념에 감정이 묶여서 기분이 매우 처지거나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변화에도 휘둘리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행복마저 좌우되는 그런 취약한 상황이 계속되겠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오늘도 비가 오네, 진짜 우울하다 하면서 탄식만 한다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낙천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